그날 저녁 라면을 끓이려다 멈췄다. 뭔가 빠진 것 같았다. 정만수는 오늘도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그 손은 늘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장갑을 끼지 않은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전북 군산 선유동, 좁은 골목 끝자락에 있는 폐가전 모아두는 장소까지. 그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갔다. 바퀴는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 툭툭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맞춰 그의 숨소리도 거칠게 섞였다.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등뼈가 한 뼘쯤 더 구부러진 듯했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갈비뼈 밑 어딘가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 통증이 낯설지 않았다. 그냥 살아있다는 신호쯤으로 여긴 지도 오래됐다. 멀리서 공중전화, 부스 아래 앉아있던 박노진이 일어나며 말했다. 형님, 오늘도 늦게까지 하시네요. 리어카 소리 들리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냐. 가전제품 오늘은 꽤 많더라. 만수는 그 말을 하며 리어카에서 낡은 전기밥솥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버튼은 빠져 있었지만 통은 멀쩡했다. 에이, 이건 그냥 쇳덩거리죠 뭐. 수리할 것도 없겠네요. 노지는 혀를 찼다. 만수는 한동안 밥솥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땅에 놓았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고 해는 이미 지고 골목엔 누런 가로등 하나만 덜그러 켜져 있었다. 근데 형님, 저기 실비집 아세요? 선유시장 뒤쪽 골목 안쪽에 있는 거. 어디? 거기 김치찌개 파는 집 말이냐? 노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집 말입니다. 밤 되면 혼자 사는 아저씨들한테 특별 서비스 해준다더라고요. 만수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는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누가 누구와 엮인다. 돈 받고 뭐 한다. 그런 소문은 늘 진실보다 더 시끄럽고 끈적거렸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 그냥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돌고 있던 말이죠.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근데 그 여주인 있잖아요.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생겼더라고요. 뭐랄까, 좀 그만해라. 만수는 말을 끊고 리어카를 정리했다. 그의 손은 느리지만 익숙하게 끈을 묶었고 움직임마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단칸방에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형광등을 켜자마자 벌레 한 마리가 불빛 주위를 맴돌았다. 찬물을 틀어 라면을 끓이려 했지만 가스불이 약해져서 물이 끓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괜히 TV를 켰다. 화면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 면이 익자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식탁 대신 바닥에서 무릎 꿇고 먹는 이 식사는 몇 년째 그대로였다.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난 후에도 그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점점 작아졌고 점점 고요해졌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허전했다. 무엇이 빠진 건지 모를 공백이 마음을 건드렸다. 라면 국물의 짠맛도 유난히 밋밋하게 느껴졌고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벽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실비집, 우. 생각은 뜻밖에도 그곳으로 향했다.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 안까지 퍼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작고 오래된 간판 아래서 문을 열고 나오는 조용한 여인의 실루엣. 그는 그 앞을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었다. 들어가 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는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앉아 TV를 끄고 일어섰다. 시계는 저녁 9시를 지나고 있었다.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지. 자신을 타이르듯 중얼거린 그는 낡은 외투를 걸쳐 입고 실내화를 신은 채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창이운이 도는 바람을 머금고 있었고
골목길은 비질하지 않은 낙엽으로 가득했다. 실비집 간판 아래 그는 잠시 멈춰섰다. 한순의 실비집이라 적힌 작은 나무 간판은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안에서는 은근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그 순간 무엇인가 아주 오래전 기억처럼 뇌리를 스쳤다. 그는 조심스레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나무 문이 달그락하며 열렸고 안에는 5개 남짓한 테이블과 정인난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 그는 그 소리에 잠시 발을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정만수는 처음으로 고독이 아닌 다른 온도를 느꼈다. 문고리를 조심스레 잡는 손. 그냥 밥 한 끼 먹고 나오는 거지. 자신을 타이르며 문을 연다. 실비집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벽 한켠에는 작게 틀어놓은 라디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김치찌개 냄새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정만수는 문턱을 넘으며 모자를 벗었다. 어서 오세요. 흰 셔츠에 검은 앞치마를 맨 여주인이 조용히 말했다.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에서 몇 가닥의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녀의 말투는 나긋나긋했고 목소리에는 피곤함 대신 어떤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한쪽 구석 테이블에 조심스레 앉았다. 등바디가 낮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다. 순애 씨, 김치찌개 한 그릇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주방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들 끓는 소리가 들렸다. 찌개 국자로 천천히 젓는 소리. 그 소리조차도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만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다. 손등에 작은 상처가 화끈거렸다.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다. 습기가 배는 골목길을 오가다 보면 발목이 시큰거릴 때도 많았다. 이런 일상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식당 한켠의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계 바늘처럼 그의 하루도 돌아가고 있었을까? 순애 씨,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순애가 찌개를 내오며 말했다. 깊은 냄비 안엔 두부와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가 넉넉하게 들어있었다. 그녀는 다시 순애 씨는 작은 접시에 계란말이를 얹어왔다. 오늘도 고생하셨죠. 따뜻한 반찬 하나 더 드릴게요. 만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나 되었던가. 누군가가 자신의 고단한 하루를 알아봐 준다는 기분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소주를 따라 한 모금 마신 그는 김치찌개를 떠먹었다. 김이 얼굴을 스치며 코끝이 간질거렸다. 맛있네요. 이 국물, 김치를 직접 담가서 그래요. 여기는 다 손수해요. 순애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 안엔 작은 자부심이 느껴졌다. 식사를 하며 그는 자꾸만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게 되었다. 순애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조용한 말투로 대하며 음식을 내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노부부 한 쌍과 혼자 온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모두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반찬 접시를 바꾸는 그녀의 발걸음만이 오갔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순애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벌써 15년 됐네요. 혼자서요. 그녀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갑자기 가고 나서 혼자 시작했어요. 살려면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 말에 만수는 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주잔을 들었다. 저도 혼자입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술상을 다시 정리하며 계란말이 접시를 바꾸어 주었다. 만수는 그 접시를 한참 들여다보다 말했다. 요즘은 누가 내 하루를 알아준다는 게 참 귀한 일이네요.
순애 씨는 눈길을 피하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래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잘 없어요. 식당 안의 라디오는 여전히 작은 음량으로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창밖에는 조용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던 가루눈이 유리창에 조금씩 달라붙었다. 한참을 말없이 식사를 이어가던 만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런데 오길 잘했네요. 오늘은 마음이 덜 춥습니다. 그 말에 순애는 웃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약간 숙였다. 그녀의 손이 식탁 위를 정리하던 중 잠시 그의 접시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은 수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감정을 툭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순애는 조용히 물었다. 손에 상처 있으시네요. 다치신 거예요. 백화점 들다가 베었어요. 이젠 손끝 감각도 둔해져서 종종 그래요. 조심하셔야죠. 손 다치시면 생활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만수는 거기서 오랜 시간 사람을 지켜봐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를 느꼈다. 그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려 실비집 안을 다시 보았다. 순애는 이미 다른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극의 한 장면 같았고 그 속에 고요한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눌렀으며 걸음을 옮겼다. 찬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손끝이 시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다. 돌아가는 골목 어귀에서 그는 무심코 실비집 간판을 다시 바라봤다. 작고 오래된 나무 간판. 한순의 실비집. 그 불빛이 오늘따라 조금 더 따뜻하게 보였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실비집 쪽을 돌아본다. 작은 불빛이 따뜻하게 남아있다. 그 불빛이 마음속에 오래 머문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골목길의 오래된 시멘트 바닥엔 빗물이 고이고 낙엽은 젖은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정만수는 우비도 없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등은 젖어 있었지만 비에 젖는 것쯤은 개의치 않았다. 오늘따라 손가락이 더 굳어져 있었다. 낡은 가스레인지를 겨우 씻고 돌아서는데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다. 그는 실비집 앞에 다다랐을 때 이미 몸속 어딘가가 따뜻한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게 김치찌개 국물인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문을 열자 안에서 조용히 흐르는 음악과 불빛이 그를 방했다. 오늘 많이 추웠죠. 한순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오늘은 그 인사말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밖에서 한참 있었더니 손끝이 안 펴지네요. 만수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웃었다. 순애는 주방에서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럴 땐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야 해요. 허브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잠시만요. 그녀는 찬장에서 작은 그릇을 꺼내 따뜻한 물을 담고 그 안에 쑥잎 몇 장을 띄웠다. 손만 담그세요. 올해는 말고요. 만수는 머쓱해하며 그릇을 바라봤다. 이런 걸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쑥 냄새가 좋네요. 진정 효과도 있고 할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어요. 그는 그릇에 손을 담갔다. 물속에서 상처가 따끔했지만 동시에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다. 식당 안에는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테이블 하나엔 젊은 남자 손님이 앉아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식사를 시작하면서 자꾸만 순애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말투로 대했다. 추우셨죠? 국물 많이 드세요. 김치 바꿔드릴게요. 심지어 젊은 남자에게도 이 집 처음이시죠? 라고 다정하게 물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 순간 불쑥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있었다.
만수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노부부가 일어나고 젊은 손님도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실비집 안엔 그와 순애만 남게 되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바깥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순애는 조용히 식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만수는 술잔을 천천히 돌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애 씨, 네. 혹시 예전에 그런 적 있으세요? 남자 손님을 집으로 데려간다거나 뭐 그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후회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순애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침에 닦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식당 안의 공기는 바싹 마른 듯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만수는 식탁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그냥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예전에 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순애는 말없이 그의 시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식당 안이 다시 고요해졌고 유리창 너머의 빗방울만이 시간의 흐름을 대신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말없이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만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술잔이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엔 반쯤 남은 찌개가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무언가를 더 집어먹으려다 그대로 멈췄다. 손끝이 다시 저리기 시작했고 이번엔 그 저림이 마음까지 전해졌다. 뒷방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순애는 나오지 않았고 불빛도 그대로였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에 돈을 놓고 문을 열고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돌아가는 길, 그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이 넣었지만 손끝의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 한켠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 밤 실빗집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순애는 끝내 나오지 않는다. 빈 식탁에 남겨진 만수의 숫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며칠이 지나도 실빗집의 불은 켜지지 않았다. 정만수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그 골목을 지나며 슬쩍 안을 들여다봤지만 문 앞에는 낡은 종이에 적힌 메모 한 장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허리 통증으로 임시 휴업합니다. 한순의 필체였다. 조심스럽고 단단한, 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한 글씨. 그 종이를 바라보며 만수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도 그는 라면을 끓이지 않았다. 무언가를 끓이는 소리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고 텅 빈 방 안이 고요함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소주병을 몇 번이나 돌려가며 바라보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소주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그는 알게 된 것이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는 낡은 점퍼를 걸쳤다. 비닐봉지에 사과 하나를 넣고 허리춤에는 약국에서 산 파스 2장을 챙겼다. 가는 길은 막막했다. 순애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 말한 적은 없었다. 다만 몇 달 전 식사를 하며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다. 지금도 그 집에 살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았죠. 그 집 오래된 연립주택. 선유동 시장을 지나 조금 더 안쪽 연탄가게 근처였다고 기억한다. 그는 천천히 그 길로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발치에 부딪혔다. 가로등 불빛은 흐릿했고 간혹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허공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마침 누군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두부와 쪽파,
그리고 콩나물 한 봉지가 담겨 있었다. 그걸 든 사람이 순애였다. 둘의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다. 순애의 걸음이 멈췄다. 만수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말했다. 순애 씨?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만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들어오시겠어요. 마침 따뜻한 물도 끓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은 연립주택 1층, 마당이 좁게 딸린 곳이었다. 밖에서는 낡고 평범해 보였지만 안은 정갈하고 따뜻했다. 거실 한쪽 벽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순애와 한 남자가 나란히 웃고 있었다. 그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었겠지. 앉으세요. 물 끓는 동안 잠깐만요.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가 두부를 꺼내고 쪽파를 씻기 시작했다. 만수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찻잔 하나와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고 라디오는 고장 난 듯 잡음만 흘리고 있었다. 그 잡음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지만 정말 그런 말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순애는 부엌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의 등 너머로 말이 이어졌다. 정말 그런 적 있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보험금도 없었고 아들 유학비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랬어요. 그냥 이야기만 하자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만수는 말없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 이어갔다. 그날 밤 돈이 급했어요. 아들 학비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숨을 들이마신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정말 술만 따르고 돌아왔어요. 그분도 그냥 밤새 자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만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공간을 채웠다. 그 후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몸 파는 여자라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더 그렇게 됐겠죠. 그녀는 물기를 닦던 수건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 하루 단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15년 넘게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았네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애 씨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알아요? 이제 정말 알아요. 순애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을 빼지도 않았다. 제가 가장 잘못한 건 순애 씨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순애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거실엔 라디오 잡음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조차 필요 없는 소리였다. 순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 쉽겠네요. 다시 데워올게요. 정만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순애 씨의 손등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분 아닌 거 알아요. 순애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만수의 손등을 살며시 감싼다.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정만수는 두 손으로 마늘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갈했다. 한순애는 물김치를 손질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지난날의 고백 이후 마음에 얹혀있던 돌 하나가 내려간 듯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다. 순애가 마트를 다녀올 때마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아직도 그 아저씨랑 같이 산다더라. 예전엔 단골 남자 손님도 집에 데려갔었다지. 이야기는 마치 비 오는 날 빨랫줄에 남은 물방울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다. 순애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곤 했다. 그럴 때면 만수가 먼저 나가 마당문을 열어주었다. 무거웠죠? 괜찮아요. 별거 아닌 거 샀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실비집도 정 같지 않았다. 몇몇 손님은 여전히 왔지만 일부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날 저녁 단골 중 하나가 찌개를 절반쯤 먹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말없이 반찬 접시를 치웠다. 그녀의 손이 부엌 싱크대 위에서 떨렸다. 손에 잡고 있던 숟가락이 싱크대 바닥에 떨어지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만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순애 씨, 괜찮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설거지를 마저 하려다 결국 물을 끄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순간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작은 흐느낌이 부엌 타일 바닥에 부서져 내렸다. 만수는 한동안 그녀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수건을 꺼내 건넸고 그녀가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 떠나요. 그가 말했다. 이 동네에서 더는 숨을 이유도 견딜 이유도 없어요. 순애는 눈가를 닫고 만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떠난다고 다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있으니까 세상한테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순애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바닷가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파도 소리 들리는 그런데 며칠 후 두 사람은 가구 몇 개와 책, 가스잔, 사진 몇 장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순애는 앞치마를 벗어 접어 넣으며 말했다. 이 앞치마 참 오래 썼네요. 새로 시작하는 곳에선 안 써도 돼요. 아니요. 거기서도 김치찌개는 끓일 거예요. 마당에 떨어진 작은 화분들도 함께 정리됐다. 낡은 라디오, 약간 금이 간 찻잔, 손때 묻은 수저통까지 모두 담겼다. 그날 밤 짐을 다 실은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누군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을 정리하던 저녁, 만수는 우편함에 꽂힌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무게감 있는 종이, 잘 눌러쓴 붓글씨. 정만수 어른 댁내. 그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들의 결혼 청첩장이 들어있었다.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 서울 모 호텔 예식장. 그는 청첩장을 조심스럽게 순애에게 건넸다. 성구가 결혼한대요. 순애 씨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할 일이네요. 언제예요? 다음 주. 근데 당신 이름은 없네요. 그냥 나만 오라는 거죠.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요. 내 입장에선 낯선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만수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를 받았다. 아버지, 결혼식 오실 거죠? 그래야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근데 혼자 오세요? 무슨 말이냐? 다른 분은 데려오지 마세요. 아버지도 누구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침묵.
만수는 손에 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성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너는 몰라.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는지. 그건 헛소문이야? 너도 어른인데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냐. 통화는 끊겼다. 만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청첩장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마른 국수,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순애는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혼식 가셔야죠. 아드님인데.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과 같이 갈 수 없다면? 안 가요? 순애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만수는 아들로부터 청첩장을 받는다. 겉봉에는 자신의 이름만 적혀 있고 순애의 이름은 없다. 정만수는 그날 모처럼 머리를 감았다. 거울 앞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깊게 팬 이마주름, 처진 눈과 희끗해진 눈썹 사이로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분기점처럼 느껴지기라도 하듯이. 토요일 오전,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서울 시내의 건조한 바람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가로질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조차 흐릿하게 들렸다. 결혼식이 열릴 예정인 호텔 로비는 북적였지만 만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는 순애와 함께 해변 근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고 찻잔에서 나는 허브향이 은은히 코끝을 스쳤다. 둘 사이의 긴 말은 오가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언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오후였다. 그래도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순애가 조용히 물었다. 만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이 마음을 바꾸진 않겠죠. 그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시간 안에 내가 누구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던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요즘 아침마다 손끝이 저릿해요. 젓가락질도 조금씩 느려지고요. 그 말에 만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병원엔 가보셨어요? 아니요. 겁나서 혹시 무슨 큰 병일까봐. 그러니까 더 가봐야죠. 무서워도 같이 가요. 이젠 혼자 걱정할 일 아니잖아요. 그 말에 순애는 작게 웃었다. 이젠 그런 말이 위로로 들리네요. 만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주물렀다. 손등의 뼈가 얇게 만져지고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작은 병원을 찾았다. 군산 해안보건소 분소라 적힌 간판 아래 노란빛 형광등이 깜빡였다. 대기실은 한산했고 간호사는 조용한 말투로 순애의 이름을 불렀다. 의사는 정중하게 그녀의 손을 살피고 손목 아래 초음파 기계를 댔다. 순애는 긴장한 듯 팔을 펴고 있었고 만수는 의자에 앉아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관절염 초기 증상이에요. 지금 관리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 그리고 손 쓰는 일은 조금 줄이셔야 돼요. 의사의 말에 순애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 정도면 다행이네요. 지금처럼 계속 식당 일 하시면 손 더 상해요. 의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문을 나서는 길. 순애는 작게 말했다. 식당 문 닫아야겠네요. 그래요. 이젠 당신이 뭘 잃는 게 아니라 지키는 시간이니까. 그날 밤 순애는 찬장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물건들을 포장했다. 수저, 앞치마, 오래된 김치통, 깨진 손잡이의 국자까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거 우리 가게 처음 열 때 사온 거예요. 그녀가 작은 종지 하나를 만지며 말했다. 그릇에 흠이 있어도 국물이 새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었죠. 그릇도 사람도 흠 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만수가 천천히 말했다. 포장을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은 마당에 조용히 나섰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결이 지나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땅을 비추는 그 순간 순애는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 말했다. 예전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왜요? 그 사람이 떠나면 남는 고요가 너무 크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만수는 그녀의 옆에 서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지금은 그 고요조차도 둘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따로 방을 나누지 않았다. 한 이불 아래에서 등을 맞대고 누웠고 서로의 호흡이 천천히 섞였다. 긴 하루의 끝. 그들은 말없이 잠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해안 마을에는 이른 햇살이 퍼졌다. 부엌에서는 전날 끓여놓은 미역국이 다시 데워지고 있었고 거실에는 커튼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순애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지 않았다. 대신 민문의 니트를 입고 작은 차잔을 2개 꺼냈다.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다. 그날 정만수는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채 함께 밤을 넘긴다. 다른 말 없이 같은 숨결 안에서 잠든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왔지만 정작 몸이 천천히 달라지는 순간들은 낯설고 두렵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한 것, 그것들이 오래된 신호였다는 걸 우리는 종종 뒤늦게 깨닫습니다. 정만수 역시 처음엔 단지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손이 굳는 것도 날씨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순애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말투로 식탁 위 찌개 그릇을 바꾸며 슬쩍 손등을 살펴주던 사람. 그 순간부터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애 역시 오랜 세월을 고요하게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고 혼자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접촉 하나, 손등을 덮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꽁꽁 얼어붙은 내면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이야기 속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 어르신들, 시장 골목 어귀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말은 아끼지만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는 종종 마음의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하루를 넘기지만 그 괜찮음 속에는 외로움과 무관심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곤 합니다. 순애가 아침마다 느끼는 손끝저림, 만수가 느꼈던 속 쓰림과 허전함 모두 말하지 않았기에 더 오래 아팠던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해주는 가장 따뜻한 진실은 회복은 늘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찻잔을 따뜻하게 드는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먼저 씌워주는 행동, 조용히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만수는 더 이상 손끝이 시리다고 혼자 앓지 않습니다. 순애는 찌개를 혼자 끓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랑이란 건 결국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 없이도 마음을 알아채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일상. 노년의 사랑은 조용합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이 뜨겁고 불안하다면 이 나이의 사랑은 포근하고 단단합니다.
격정은 없지만 대신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밥상처럼 오래오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고 같이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는 건 더는 외로움에만 익숙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하루하루 쌓아 올린 조용한 선택들로 지켜집니다. 이야기 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몸이 주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주는 조용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따뜻한 물에 손 담가 보세요라는 조언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생애 가장 큰 위로일 수 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건 고요조차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도 조용한 숨결 하나가 더 깊은 동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몸을 얼마나 살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혹은 자신에게 그런 다정한 말을 마지막으로 건넨 게 언제였나요?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이미 수많은 변화와 회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통증도, 말 없는 불안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하는 그 조용한 인정도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의 새로운 리듬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리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걸을 누군가가 있다면 노년의 길은 덜 외롭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건넬 수도 있고 말없이 옆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다시 안아주는 일입니다. 조금 느리게 걷고 조금 더 자주 쉬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늙어간다는 건 어쩌면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옆에 누가 있잖아.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기억합니다. 몸의 변화는 삶의 일부이고 조용한 돌봄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아침 찻잔을 드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이름을 조심스레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따뜻한 장면들이 여러분 삶에도 조용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낀 이 따뜻함이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사랑이 오래간다. 몸도 마음도 천천히 가는 길이 가장 깊다. 유튜브 영상 마무리 인사.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마음을 드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가볍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또 이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도 살며시 눌러주세요. 댓글창엔 아무 말 없이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 마음에 닿았어요. 그 마음 저희는 잘 알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